루이 16세는 1754년에 태어났고 1년 먼저 그랬고 1766년이면 아랭턴 내가 11살이거든요. 11살에 정략 결혼을 하고 1770년 15살이 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결혼 행렬이 떠나요. 떠나는데 서로 다 양보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서 결혼을 할 건지. 그래서 오스트리아 땅도 아닌 프랑스 땅도 아닌 켈과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라인 강이 흐르고요. 오른쪽은 켈, 독일이에요. 왼쪽은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혹시 알사스와 로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사스 지방. 혹시 알퐁스 두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안 배웠어요? 저는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아, 지금은 그게 그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알사스 지방이 석탄, 철강, 그 다음에 날씨가 온화해요. 그래갖고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이 최적의 기후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혹시 유럽 사람들이 아이스 와인이라는 걸 먹고 귀부 와인이라는 걸 먹는데 그거만큼 비싸진 않으면서 되게 달달하면서 먹을 수 있는 리즐링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거예요. 이 알사스 지방의 그 알퐁스 두데 마지막 수업은 뭐냐면 1618년부터 48년 30년 종교전쟁이 베스팔렌 조약인데 베스팔렌 조약에 그 프랑스가 아까 승리했다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가 그 알사스와 로렌 땅에 깃발을 꽂아요. 그런데 1870년부터 71년까지 푸푸전쟁이 일어나요. 푸푸전쟁, 프로이센과 프랑스예요. 그래서 푸푸전쟁이 일어나면서 프로이센 독일에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알사스 로렌 땅을 찾아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석탄, 철강, 와인 뭐 모든 게 거기 다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 그 알사스 로렌 땅을 가져와요. 뺏어와요. 그 푸푸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불어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요, 장학사가 올 때만 입는 그 양복을 멋있게 입고 왔고요. 그러니까 프란츠라고 하는 학생이 뛰어놀다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해서 여전히 매일 지각을 했지. 지각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 완전히 뭐 선생님은 아멜이라는 선생님은 장학사님이 올 때나 입는 양복을 갖춰 입고 왔고 뭐 학부모님들도 다 와 있고 분위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썰렁해. 그래갖고 보니까 내일부터는 독일어로 수업을 해야 돼요. 불어를 쓰면 안 돼. 우리로 치면 뭐예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조선 한국어를 하면 안 돼. 내일부터는 일본어로만 해야 돼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이 프란츠라고 하는 학생이 이럴 줄 알았으면 불어를 열심히 좀 배울 걸 라고 이제 그 표정을 보고 선생님이 너는 여지껏 열심히 공부 안 했어도 네가 지금 네 표정을 봤을 때 지금 뉘우치는 것 같다.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프란츠라는 학생한테. 그리고 이제 종이 쳐요. 교회에서 종 치면 더 이상 이제 불어를 쓰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종 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뭐라고 쓰면 비바 프랑스, 프랑스 만세 쓰고 나가요. 그러면 얘기가 끝나거든요. 우리 치면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조선 만세. 선생님이 그거 하고 이제 일본어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알퐁스 두데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게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알사스 지방이에요. 지금도 알사스 지방 관광객들 많이 가요. 여기 가면 그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 콜마르 뭐 이런 많은 곳들이 있는데요. 아기자기한데 불어, 독일어, 그러니까 뭐 할 줄 아냐고 물으면 영어는 못해도 불어, 독일어, 네덜란드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강이 흐르는 이 켈과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요. 오스트리아의 황녀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로 시집가갖고 지금은 빈궁마마지만 나중에 왕비마마가 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건물을 지어놨어요.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에 가서 오스트리아 왕녀의 신분을 벗고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빈궁마마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1770년이라는데 1749년 8월 28일 태어난 게 독일의 괴테예요. 괴테. 괴테가 1770년이면 뭐예요? 21살이죠.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괴테의 아버지는 귀족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지금 가장 강대국이라고 한 두 나라의 그런 그 혼인 정책에 의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우리 땅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거기를 가요. 가서 보니까 그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방에 그 우리로 치면 병풍이 이렇게 멋있게 그 쳐져 있는데 그 병풍의 내용이 유럽은 이제 병풍이 아니라 고블랭천, 아라스천, 테피스트리라 그래서 이렇게 벽장식하는 그 카페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불행한 결혼 이야기에 대표된 이아손과 메데이아와 크레우사에 관계된 그리스 로마 신화 아주 불행하고 처절하게 복수하게 된 이 내용이 거기 수놓아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괴테가 놀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 괴테만 이거를 봐요. 대문호답게. 그래서 보고 놀래갖고 나와요. 거기에서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치르고 나서 파리로 갔어요. 파리로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해요. 이때는 그 시할아버지죠. 시할아버지 루이 15세가 살아계셨어요. 근데 루이 15세는요. 초반에는 뽕파디류, 후반에는 디바리라고 하는 애첩이 2명이 있었어요. 이 애첩 2명이 치모폭에서 놀아났던 게 루이 15세이기도 해요. 1772년도에 디바리라고 하는 여인 그 애첩에게 선물로 어마어마한 다이아가 540개 박힌 지금으로 치면 200억이래요. 200르브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200억에 해당하는 그 다이아 목걸이를 보석상에 맞췄거든요. 근데 그 540개 다이아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세공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1774년도에 루이 15세는 죽어요. 그래서 이 보석상은 그거를 열심히 준비해놓고 세팅하고 좀 했는데 못 팔게 됐잖아요. 디바리는 어떻게? 왕실을 나와갖고 이제 쫓겨갔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궁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온 왕녀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얼마나 구박을 했던지 이 디바리가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을 못 붙였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쓰죠. 프랑스는 불어를 써요. 불어를 쓰는데 시집 오기 전에 1766년 정략 결혼을 했고 1770년 그 시집 오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불어 가정교사가 왔어요. 와서 가르치는데 이게 늘지를 않은 채로 시집을 왔어요. 언어도 안 들려. 그리고 남편은 루이 16세는 너무너무 소심했고요. 생각하고요. 사색하고요. 혼자 있고 이런 거 좋아해.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 누구예요? 지금으로 치면 페리스 힐튼이에요. 페리스 힐튼. 감 잡았죠 이제. 페리스 힐튼이에요. 사교계의 여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페리스 힐튼 정도로 막 그렇게 활동적이고 그런 걸 좋아해. 근데 내 남편은 안 찾아. 7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어떻게 해요? 밤이 되면 어디로 가요? 마차를 타고요. 파리 시내 나가서 귀족들의 사교 모임장이라고 하는 살롱 캬바레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내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체인징 파트너 하면서 춤을 춰요. 춤을 추고 밥을 보내고 새벽녘이면 다시 베르사유 궁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친정에서 볼 때 엄마 마리아 테레지아도 그렇고 아니 시부간에 아기를 낳아야지 왕권을 이어가야지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와요. 마리아 테레지아의 첫 번째 오빠가 요셉 2세인데요. 와갖고 말해서 매제죠. 매제랑 얘기를 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루이 16세한테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갖고요. 외과의로 추천해줘갖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4명을 낳아요. 4명을 낳게 되는데 첫 번째 딸은 72세까지 혁명 끝나고도 오래동안 살긴 했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그 왕정이 무너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살다가 되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고 대는 끊겼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첫째 아들은요 척추암 걸려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아들이에요. 태어난 세 번째 자식 아들로서 두 번째잖아요. 1795년 감옥에서 죽는데 보니까 발표는 뭐예요? 폐결핵이에요. 발표는. 근데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멍자국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맞은 거지. 그런데 발표는
폐결핵으로 발표가 돼요. 그리고 딸 또 이제 네 명 낳았다 그랬는데 막내가 이제 또 딸이거든요. 첫째랑 막내가 딸이야. 이 딸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죽어.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는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혈통이 이어지진 않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처형당하기 2년 전에 초상화를 하나 남기게 돼요. 사진을 남기게 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의 슬픈 얼굴, 그다음에 3명의 자녀, 그다음에 막내가 1년도 못 살고 살았던 그 있었던 요람 있죠, 요람. 요람의 그 뚜껑을 검정색, 우리 상복을 뜻하는 검정색으로 그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초상화가 지금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하면 그렇게 나와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렇게 7년 동안 아기는 없었지만 이제 4명의 자식을 낳고요. 그래도 매일같이 밤이면 밤마다 파리시내 나가서 그 사교 모임장에 가서 춤을 추고 베르사유에 들어와서 아침을 맞이해요. 근데 이 밤이면 밤마다 나가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데요. 한 남자를 만나요. 스페인에서 온 스페인의 귀족이었는데 이 페르셀이라는 백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나중에는 서로의 신분을 알아요. 알지만 가면을 쓰고 그거는 묻는 게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신분을 감춘 채 계속 만나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 입장에서 볼 때 내 옆에 있는 이 한나라의 왕이었던 루이 16세보다 나는 이 남자를 더 사랑했어요. 이 남자를 더 사랑했고 이 남자는 되게 진취적이었고 모든 거를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런 걸 보면은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도 이 남자를 사랑했고 죽어서도 이 남자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페르센이라고 하는 스페인 아니고 스웨덴의 백작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마리아 테레지아 엄마가 마리 앙뚜아네트 엄마 친정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요.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의 백성을 돌봐야 된다. 지금 너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러다가 여기에 그 목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걸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보석상에서는 목걸이를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데 한 못된 귀족 부인이요. 저 목걸이가 탐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추기경이 있는데 이 추기경님이랑 왕실 추기경이랑 마리 앙뚜아네트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 못된 귀족 부인이 추기경님을 찾아가서 저 왕비마마가 그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 목걸이를 추기경님 선물을 하시면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추기경님이 이거 넘어가요. 그래서 목걸이를 뭐 현금은 아니지만 주고 어쨌든 그렇게 사기를 하는데 이 못된 귀족 부인은요 이게 짠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거 가져다가 도망가요. 도망갔고 추기경님은 결국은 아니 보석상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 그리고 추기경님은 왕비마마 내가 그 선물했으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액션이 있을 때 없어. 그쵸?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님은 결국은 추기경직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내려오게 되고 이 못된 이 귀족 부인은요 그거를 분해해 갖고 팔았어요. 그래서 목걸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왕실에서 발붙일 데가 없었고 그 너무너무 그 루이 15세의 뽕빠드르 뒤바리의 그런 그 구박에 언어도 안 통해 정도 못 붙였는데 이 목걸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더 민심을 잃게 돼요. 민심을 잃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독립하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프랑스는 루이 15세 때부터 루이 14세 말부터 국고가 비어가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렇게 사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되게 사치를 했고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렇게 사치를 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거 조금 했어요. 그런데 루이 16세가 워낙 검소했기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마마가 해보인 거죠. 사치를 한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실업률은 높아가고 왕비마마의 인기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 먹을 게 없었던 이 시민파들이요. 우리에게 먹을 빵을 달라, 빵이 아니면 일자리를 달라라고 외치면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한 1789년 7월 14일 날 참지 못한 이
우리 거를 찾아야겠다 해서 열받은 이 시민파들이요. 바스티유 감옥 소유의 무기고를 습격하면서 프랑스는 걷잡을 수 없는 대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감옥에 갇혔던 건 아니고요. 궁전에서 나오지 못하게, 궁전에서 살아도 되고 나오지만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다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자기의 정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눴던 스웨덴의 백작 페르센에게 편지를 보내나 좀 탈출하게 도와달라고. 페르센은요, 마차를 구해갔고요. 그 새벽에, 이게 새벽에 1791년 6월 20일이에요. 1791년 6월 20일 날 마차를 구해갔고요. 밤이 돼서 다 잠들으니 루이 16세 불러야죠. 마리 앙토네트 불러야죠. 이때만 해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살았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자식들, 근데 우리처럼 탈출하려고 안방에 넷이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보세요. 그 경복궁 가시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예상보다 지체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만나갖고요. 탈출을 해요. 빠져나가. 파리를 빠져나가는데 계속 검문, 우리도 왜 국문을 나올 때 검문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파리를 벗어나면서 계속되는 검문이 있었는데 잘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다가 페르세는 나는 여기까지라고 하고 페르세는 빠지는데요.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중간에서 그걸 다 말이 그렇게 밤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를 지금 주막에서 이걸 바꿀 수 있게 이거를 다 해놨는데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요. 처음 출발도 늦게 했고. 그래서 그 말을 타고요. 그 마차를 타는데 4명만 탔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먹는 것도 타야지 시녀도 있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운 거야. 무겁게. 살으려고 했으면 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중간중간에서 말을 계속 바꿀 요량으로 이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맞아갖고 그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가요. 그러다가 바렌까지 가요. 바렌 지방까지 지금 독일이에요. 바렌은. 거기까지 가요. 갔는데 이미 궁전에서는 왕비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마차 한 대가 빠져나간 거를 다 알죠. 지금도 알지만 옛날에도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바렌에 가서 또 검문 검색이 있었어요. 검문 검색이 있었는데 신분증을 요구를 해. 신분증 요구하는데 보니까 이 바렌 지방 사람들이 지금의 독일이지만 바렌 지방 사람들이 금화라고 하는 이 화폐, 지금도 왜 영국 화폐 보면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그려져 있잖아요. 화폐에. 이 화폐는 이게 왕이야. 근데 이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 근데 어쨌든 신분증을 요구를 해요. 근데 왕이라는 걸 알아. 느낌으로 다 알죠. 사람이 왕실 가족이라는 걸. 그래갖고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일단 그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고. 그래서 쉬라고 하는데요. 루이 16세는 여기서 치즈하고 와인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거 마시면서 어쨌든 좀 쉬게 돼요. 그러면서 그 페르센이라고 하는 이 백작이 보낸 수아젤, 그 다음 페르센이 보낸 군대가 올 거예요. 와갖고 다 물리치고 우리를 친정에 있는 오스트리아로 보내줄 거거든요. 이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잡혔잖아요. 잡혀갖고 이거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파리를 압송을 해야겠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잘못 섰다가 바렌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주로 잘못 섰다가는 우리 다 몰살당할 거잖아요. 그렇죠? 대세의 흐름은 뭐예요? 왕과 앙비를 파리로 신고를 해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충실했던 거죠. 그래서 왕과 앙비가 탈출했다라는 걸 알리면서 파리로 압송이 시작됩니다. 압송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옛날에 귀양 가는 마차 있죠. 귀양 마차에 구멍 숭숭 뚫리는 거기에 한 명씩 태워갔고요. 온갖 욕설을 주변 프랑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욕설을 하면서 파리를 압송이 돼요. 그래서 갇힌 게 꽁시에줄이라는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마리 앙토네트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오면서 그 1791년 6월 20일 날 탈출을 했고 밤에 탈출을 했고 다시 파리로 온 게 1791년 6월 21일이거든요. 그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탈출했고 다시 파리를 압송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욕설, 스트레스를 받아갔고요. 그 유럽 사람들이 금발이죠, 금발이었던 머리가 하얗게 변했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뭐 이런 거를 받게 되면 그렇게 머리가 변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리 앙토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꽁시에줄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막 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남편이었던 루이 16세는
2003년 1월 21일 사용원도 기요틴이라고 의사가 만든 단두대에서 먼저 사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피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를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땅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다고요. 더 이상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요. 그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로부터 약 한 9개월 뒤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요.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 사이 좋았던 시누이에게. 나는 떳떳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당당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리고 아가씨도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다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데요. 이게 다 끝나기도 전에 잡혀가요. 잡혀가서 파리에 가면 꽁코드 광장이라고, 화합의 광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요틴 의사가 만든 단두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요. 이제 유언 마지막 한마디를 하죠.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와요. 왔는데 이 사형 집행관의 발을 밟아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발을 밟아갖고, 발을 밟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야죠. 빠으동, 불어로 미안합니다. 빠으동, 빠으동,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요. 단두대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죠. 시대를 잘못 타고났고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사형을 받게 되는 그 죄명이 뭔지 아세요? 죄명이 어이없어요. 아동학대죄. 아동학대죄.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둘째 아들 있죠. 둘째 아들을 막 어떻게 해갖고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제목을 붙일 게 없어. 뭔가 사형을 내릴 만한 제목을 붙일 게 없어요.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 이 여자는. 그래갖고 자기의 아들을 학대했다라고 하는 아동학대죄. 근데 자기 아들 어떻게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있는 둘째 아들이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가 해요. 그래서 아동학대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힘을 가지세요. 권력을 가지세요.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역사는 다 강제편에 쓰여지게 되고요.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전쟁이면서 다 힘의 싸움 아니에요? 강해지려고 하는 원리잖아요. 그죠? 힘을 가지세요가 제 오늘의 얘기의 주제예요.